자기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특히 정치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내 생각이 공유되고 그것이 통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인간들을 별로 만날 수 없었다는 그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들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했던 거는 본인이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소통되고 이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했던 거예요. 뭔가 나도 타협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뭔가 그 타협하고 살지 않는 뭔가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협하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루하게 살지만 그래도 뭔가 비루하게 살고 싶지 않은 뭔가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 로망에 불을 지르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불을 지른 게 노무현 이제 신드롬이었던 것 같고. 그 감독님이 그 노사모 굉장히 수평적인 모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이제 깍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제가 자꾸 무슨 책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악의 평범성 얘기했던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행위를 강조하시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시민들이 나와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그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그렇죠. 그 행위의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거기서는 탁월함과 유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쪽이 같이.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게 폴리스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폴리스 공동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들이나 하는 얘기고 폴리스에서의 자유시민들이라 하면 유대함과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 공동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폴리스 공동체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사모의 그 전신이 되었던 광날모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폴리스 공동체였고 그들이 권력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권력이 나온 거 행위가 권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독일에 쓰는 이 재산 제국이 만들어지는 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토요일자로 제가 요즘 이제 쓰는 게 제가 고전으로 보는 노동 이야기라고 하는 책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1회는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노동 전종사에 대해서 썼고 이번 토요일자는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제가 노동운동에 이제 나갈 길에 대해서 쓰면서 제가 노조가 시민권을 가지려면 일터를 폴리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일터를 폴리스로 만든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설명을 좀 해요. 왜냐면 폴리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노예가 하는 얘기고 사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자유시민들이 유대함과 탁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터라고 얘기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거긴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노동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노동운동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노동을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뭐 비정규직 철폐가 됐던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일터를 폴리스로 만들어야 된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네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자유시민들이 토론이 살아 숨쉬었던 그렇죠. 그 폴리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일터를 그런 과장님 막걸리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 이런 책들이 사실은 많이 안 팔리는 부분들에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사를 정말 제가 스스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든 그런 기사들이 조회가 뭐 몇백 회도 안 되고 뭐 댓글도 하나도 안 달리고 그러면 굉장히 상심이 사실은 뭐 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나는 이제 오늘 토요일자로 썼던 그런 그 노조가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 일터를 폴리스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항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사회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도시화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식이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전에 자연 지형으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적인 유대화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가 그게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로 들어와야 되고 서울에 살면서 저기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냥 각자 도생의 사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폴리스 공동체라고 할 때 그냥 폴리스가 지금 경찰 국가라고 하는 거 제가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공동체. 그 그리스 그 당시 사람들은 폴리스 공동체라고 하는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렇죠, 공간, 도시. 대화를 하는 공간. 아크로폴리스 할 때 그 예, 폴리스군요. 예.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요. 자기네 사람들이 역시. 세계 어디를 가도 그들이 존재하는 곳은 늘 폴리스가 그게 있다. 광장 공동체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자체나 생활 자체가 생존 자체 포인트가 잡혀 있으면 사실은 말하는 동물이죠. 그냥. 맞아요. 예, 왜냐하면 동물들도 유의하거든요. 그럼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다 유의를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의가 고도화됐다 해서 우리가 인간이 보다 고등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이고 자기가 그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흑색곰 같은 애들이 동료도 잡아먹어요. 배고프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도덕률이라는 학습이 거기에 배제돼 있죠. 그래서 생존이 위급해졌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자식도 잡아먹는 게 그 동물들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보다 우위라고 할 때의 어떤 그 가치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지향점인 점이 갖다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삶 속에서 녹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세기의 한국인들을 본다면 그 가치라는 건 일단 배제하고 일단 삶의 크기, 그 양적 크기에 대해서만 그 관심을 가져왔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 문학을 하든 예술을 하든 언론사에 있든지 심리학을 하든 다 그런 이야기를 다 부르짖었지만 반향이 없다가 노 대통령님이 그 시민의식이라는 걸 자극하면서 나라의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자극을 되게 많이 준 것 같거든요. 각성하게끔. 그러면서부터 더 옆으로 또 확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감독님이 사람이라는 가치를 되게 강조하셨던 게 그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이도 느껴지거든요. 폴리스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성과 탁월함. 그러니까 영웅의 이야기들을 계속 남기는 거, 불멸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 그래서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 이야기들이 폴리스 공동체를 지탱하는 굉장히 유대한 이야기로. 이게 한국판 오디세이네요. 네, 오디세이. 한국의 공동체들을 폴리스 공동체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신화를 나타냅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신화라는 것을 만드는지 아세요? 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양한 욕망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욕망을 신으로서 규정을 하고 신이 각기 다른 욕망을 가졌다면 신이 그랬다는데 인간이 이거 감히 뭔 소리를 하겠냐. 상징화시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욕망을 있는 대로 인정하면서 그걸 신의 수준으로 성화시킬 때 서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통찰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있어요. 이제 박사님 같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학사님으로 보이는데 한국판 오디세이 이야기 나오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들고 계속 들고 계세요. 박사님. 인간은 얼마나 자기 욕망에 충실한 존재인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역시 박사님이시군요. 그럼요. 학사님으로 불려야 했는데. 그래서 각각 21세기에 자기의 욕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WPI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거. WPI가 뭐죠? 들어보셨어요? 개발하신 성격 검사거든요. 황즈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가 WPI. 황은 아니죠. 황. 여기 황. WHANG. 그래서 이거가 제가
21세기에 새롭게 리바이벌하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 그게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벌써 거의 영화 수준으로 벌써 정리를 해주셨네요. 영상이 보이고 있어요. 한 대 피고 하시죠. 잠깐 담배 태우고 오신대요. 아니 좀 시키는 건 뭐 국수라도 시켜면 아니요. 안 되겠다. 이제 국수가 맛있죠. 인터뷰 재밌으시죠? 저 나중에 기자님 기사는 진짜 필독으로 맨날 읽어보려고요. 와, 이런 훌륭하시고. 강진구의 노동 이야기도 좀 한번 그리고 그런 좀 소개 좀 알지 마시고 뭐 자주 놀아면 부담돼. 한 달에 한 번쯤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고정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노동 이야기는 정말 그 아주 인간의 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번 정도를 읽었어요. 그거 쓰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얘기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그 설화에 사실은 뭐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해서 제가 늘 안타깝긴 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잘린 거는 바로 그 설화 때문이었는데 핵심 짓을 제가 뭘 했냐면 그 박근혜가 꼭두각시라는 거를 최순실 이 태블릿이 나기 1년 전에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냈어요. 그래서 신동아에서가 그 글을 처음에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신동아 기자 와가지고 그때 이항구 씨 그 총리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항구 씨가 그 거짓말을 했던 그 심리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항구 씨 처음 등장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아이템 바이 확인을 했는데 그분은 진짜 거의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 물러나니까 뭐 그런 자기가 쓸 수 없는데 뭐 다른 거 없으세요 그럴 때 내가 사실은 작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조정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놀랍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딱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015년 5월달에 신동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처음엔 내가 이거 나오면 내가 잘릴 거야. 그래서 그게 3월달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가 그냥 내 자료 놔줄 테니까 내가 써가지고 네 이름으로 내라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겠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일주일에 다시 데스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뭐 별거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박사님 이름으로 진짜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만 감이 있었어. 아니다 그냥 이름으로 해라 이랬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보면 너무 찔려갖고 그게 마치 자기들을 지불을 낱낱이 아는 것처럼 되니까 가면하게 반응했네요. 그래가지고 몇 달 안 지났는데 한 녀석이 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젊은 애들이 니 죽이겠다고 그런다고. 왜? 그랬더니 너 뭐라고 그랬다며? 그래서 나 한 거 없는데. 나는 옛날에 한 그 소리 때문에 뭐라고 그랬다는데 그걸 걔네들이 읽었던 거예요. 그건 빌미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경지에서 연구한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즈덤 센터 연구이사로 내가 그 연구를 했다고 거기에 적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 교수로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연세대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거기 연세대 교수라고 언급 안 하고 위즈덤 센터 연구이사로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정말 재밌는 거는 그 때문에 경제권 위반으로 연결하는 경제권 위반의 대상이 뭔지는 안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도 이거는 뭔가 해피한 거거든요. 이게 그건 제가 알고 해피한 거예요. 보면 이 우파 특히 우리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게 좀 특징 중에서 제일 좀 한국의 우파의 특징 중에 제일 좀 우스운 거는
좀 협량이라는 거 있지. 협량, 마음 속이 좁다. 왜냐하면 그 건강한 사회에서 그런 비판들이 있으면 그게 주류가 아니면 네. 나 좀 내거든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욕을 얼마나 합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혼자 짖죠. 막 트위터에 대고 막 짖지 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라. 근데 나는 내 길 갈 거다.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조금 자기 컨트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명박 때도 예전에 제가 아이디를 기억 못 하겠지만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분석가라고 자기 스스로 미네르바가 그 이야기 했다고 구속을 시켰을 시켰잖아요. 때 그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일 통치자라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쉽게 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그 애들이 했다 하는데 본래 보스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밑에 애들 못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밑에 애들이 그렇게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의식이 되게 낮은 단계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얻어맞으면서 나는 그래 좀 관용했어.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몇건이 받아. 근데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들은 되게 정통성이 얕아요. 맞아요. 정통성이. 그러니까 건강한 정통성에서 예를 들어 귀족이다. 뭐 우리 집안이 잘 살았어. 이를 받아왔다. 대신에 귀족 교육도 받았다. 귀족 교육이라는 것은 노블레스 어워레이즈고 또 밑에서나 위에서나 옆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수용력이 크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될 건데 우리는 급조된 우파들이 또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급조되거든요. 급조되는 가운데서 그런 정통성 자체가 자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격을 대단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대부분 뭐 박정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우리 우파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그게 행하는 태도들은 분명히 협량들이에요. 협량. 속이 너무 좁아서 그 정서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좀 나쁜 놈이긴 한데 넌 조폭이야. 조폭이라 나쁜 놈이긴 하지만 너는 어린애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좁고 양아치 같고 되게 뭐랄까 누구나 할 법한 범인들이 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가슴밖에 못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매력이 있는 보수를 못 만나기 힘들다는 거죠. 멋지고 정말 나는 한번 뭐 존 맥케인이 이야기 나왔지만 맞아요. 존 맥케인 같은 멋지다. 멋진 보수가 이 나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뭐 클린턴 이스트우드는 꼴보수잖아요. 그런데 항상 영화인들이 가장 존경한다 미국에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는 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얻는다는 게 결국에 자기 한 행위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김어준 그 뉴욕타임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마피아식의 살인이다. 맞아요. 그때 마피아식 살인이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마피아식 살인은 똘마니 시켜가지고 죽여놓고 뒤에서 정치권.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피아식 살인이에요. 그때 검찰을 완전히 똘마니로 활용해가지고 노 대통령을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검찰은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자살이잖아. 이랬을 때, 야 진짜 어쩌다가 이 나라가 마피아 국가가 됐냐. 이 박사님께서 심리학을 이야기를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좋았던 장면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 뭡니까 마법사 뭡니까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마지막 영화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 그 악당이 볼트모트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걔가 제가 죽었죠. 죽었는데 걔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각 사람들이 아니라 마법사들이나 사물들한테 다 편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걔 영혼은 어떻게 돼 있냐 하니까 걔 영혼을 잠깐 보여줘요. 플래시백처럼 보여주는데 그 마치 화상 입은 그 애도 아니고 막 그 뭐랄까 갓 태어난 피 묻은 저기 그 애기 태아처럼 있는데 머리는 크고 그걸 그 바닥에 웅크려가 벌벌벌 떠는 애예요. 그걸 이 애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오즈의 마법사에서 마법사가 그림자를 보기 아니라 본질을 봤을 때 그 작았던 모습처럼 이 절대악이라는 놈의 본질을 보니까 그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벌벌 떠는 작은 존재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수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결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촉각적인 반응. 뭐가 비판하면 걔를 칠라 하지, 아니면 뒤로 가서 칼을 찌르려 하지, 누가 클라 하면 찔러버리려 하지, 이런 태도들이 정말 뭐 중국에서 말하는 따크 같이 정말 멋진 보스나 이게 우파의 상징 같은 건데,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잔챙이들, 양아치들, 정말 영혼이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의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 멋지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다. 근데 실제를 탁 들어봤을 때는 전두환이 그렇게 옹졸한 놈인지 박정희가 그렇게 더러운 놈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실제를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저는 봤을 때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자기가 보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신화를 만들어 가야 돼. 진짜 그 멋진 사람이 나와서 뭐 국가주의를 이야기를 하든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든 좋은데 좀 멋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말 영혼이 작은 영혼들이 방어력만 뛰어난 그런 애들이 나와갖고 내 보수로 하는 게 보수로 스스로 깎아먹는 거지. 멋진 보수, 뭐 좀 양아치를 건달이라도 멋진 건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겠네. 마초라도 멋진 마초가 돼야지. 마초도 아닌 것이 보면 되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징글징글하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이 나라의 보수라고 참칭하는 그 인간들의 미래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지금 이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시 작가님의 깊은 뜻을 박사님이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언급하겠어요. 책은 좀 발려야 돼. 박사님이 책 읽으실 때 한 번 더 모시면 되겠네요. 네.